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서 그런지 요즘에 대장주들보다 그동안 너무 바닥을 계속 기었던 중소형주들이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미국의 ETF를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위험성은 있지만 바닥이 지났다고 보는 중소형주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타이밍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는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저희가 지금 한 16%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 9월 초 8월 달에 중소형주 ETF를 하나 담았어요, 이미. 그래서 굉장히 좀 수익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8월이면 빨리 담으셨네요. 네, 저희는 조금 빨리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우스라서 담고 나서 초반에 좀 흔들렸죠. 네, 왜냐면 10월 달에.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지금 투자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다 회복을 다 해버렸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보통 중소형주라는 건데 대형주가 쭉 가고 나서 이 경기가 선순환에 돌아가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러면 중소형주가 뭐 낙수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게 지난 한 10월 파동 끝나고 나서였단 말이에요. 사실 중소형주가 한 달 반 동안에 거의 한 50% 정도 오르는 종목들이 즐비했으니까 네, 조금 중소형주답게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없잖아 있죠. 빨리 오르더라고요. 네, 사견임을 전제로 저희는 내년 한 1, 4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래프 우측 9페이지에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빨강색이고 파란색이 러셀 2000, 그러니까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확실히 떨어질 땐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길게 보면 S&P 500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굉장히 짭되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종목 수가 한 4,000에서 4,5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중소형주가 거의 뭐 한 7, 80%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 중에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100이라고 한다면 미국도 중소형주의 60% 정도는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중소형주는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탄력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그래프를 제가 연도별로 해서 러셀 2000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래 그래프가 그렇고 위 그래프가 S&P 500 대비 이제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 대충 딱 보시기만 해도 이 중소형주가 꾸준하게 많이 이렇게 뭐 2년, 3년 내내 플러스를 기록하는 구간은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중소형주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물론 중소형주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밸류주고, 시장이 정말 이제 뜨기 시작하면 밸류주가 제 가치를 받을 거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또 반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수 있는 건 밸류 트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가치주는 항상 좋죠. 저평가돼 있으니까. 근데 그 저평가 구간이 5년, 10년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시장이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죠. 대형주가 쭉 끌어가고 나서 경기에 확신이 들고 분위기가 굉장히 선순환에 들어갔을 때, 금리가 뭐 물가가 많이 떨어져서 금리를 이제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어떤 확신, 지금이 선순환 구조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반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쫙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는 이런 타이밍을 좀 잘 잡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중소형주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이게 뭐 경기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중소형주를 판단하고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이 그림이 9페이지의 좌측 그래프를 제가 하나 비즈니스 사이클을 굳이 그려갖고 왔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비즈니스라는 게 경기 상황이라든 게 회복 국면에 있다가 더 쫙 확장 국면 갔다가 이제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 또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좋다가 나쁘다를 반복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이 그래프의 확장기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 랜딩으로 갈 거냐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냐, 그도 한 2년 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라고 보는 하우스였고, 그게 아직까지는 맞다고 봐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하드 랜딩을 예상했다가 하드 랜딩 비율이 확 줄고 이제는 소프트 랜딩으로 거의 굳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회복기 지나고 확장기를 지난 다음에 지금 수축기 중반 정도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수축기를 한번 되게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수축기의 바닥을 경험을 하고 갈 거냐 말 거냐 한 게 지난 1년 반 동안에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다,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싸움이라기보다 이런 의견이 갈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경기는 하드 랜딩으로는 굳이 안 갈 것 같고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 수축기를 지난 다음 회복기 초반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중소형주가 뜨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번에 채권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미국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네. 와, 무슨 주식도 아니고 5%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 심하죠. 저는 채권이라는 게 5%까지 올라간다는 거를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투자 경험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채권 금리가 웬만한 그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채 투자 어떤 방법으로 또 같이 접근해야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ETF나 주식보다 채권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 메커니즘은 간단한데 변동이 되게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언급됐었지만 경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해석이라든가 또 각가지 어떤 외부 변수들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10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80년도 이후부터 빨강색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리고 녹색 GDP 성장률 추이를 그려갖고 왔어요.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성장률이 어떻고 그래서 10년물 금리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10년물 금리만 놓고 보시면 아까 아드님 언급해 주신 대로 과거에 80년도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6% 넘었던 구간이 정확하게 2000년 초반 이전에는 한 15%까지 쭉 갔던 게 역사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뭐 수익을 냈겠죠. 근데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그게 6%를 찍은 구간이 2000년 초반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 90년대 중반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빠졌다 떨어졌다 빠졌다 떨어졌다 하는데 금리가 빠질 때는 경제가 GDP 성장률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빠지는 구간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빠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금리가 좋으면 금리는 다시 뜨는 거예요. 자, 이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대전제를 동의한다고 하면 네네. 아까도 누차 언급됐었지만 지난 2년, 1년 반 동안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들 조금 근거 없는 해석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정책금리를 그렇게 뭐 때려 올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경험과 전문성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그래프 좌측에 제가 빨강색 캡션을 딱 씌워놓은 부분에 팬데믹 할 때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경기 성장률이 한 14%까지 뭐 10% 이상까지 쭉 갔다가 쑥 정상화된 다음에 지금 그 바닥 딱 찍고 미국 경기 성장률 가장 좌측을 보시면 쑥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할까요? 경기 성장률이 좋으면 금리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전제를 같이. 동의하셨죠. 올라간다고 네네네네. 보셨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던 거고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10년물 정책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하우스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4% 어라운드 4%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봐요. 이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고 할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뭐 지표 발표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좀 안 좋아지면 금리는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미국 경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경기에 대한 이제 그 앞에 어떤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까. 예전에 제가 그 분당에 강의 들으러 갔을 네네. 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어떤 나라든 간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되게 그 경제에 대한 이런 생각을 되게 넓히게 된 계기가 그 말씀이셨어요. 그 선진국 중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수년째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단순하게 20-30년째 경제 성장이 거의 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구는 당연히 줄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노선을 그대로 밟고 있죠. 인구가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죠. 네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상황. 그 인구가 늘어나야 뭐 경제도 발전하고 생산 인구가 많아져야 그럼요, 되니까. 그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인구. 그 사람들의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경기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